그 항hen의 아들이 항량이고 항량의 조카가 항우예요. 말하자면 그 초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장군의 손자가 항우죠. 그러니까 집안이 대대로 명문이에요. 항씨가. 유방은 출신이 달라요. 거기다 유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상술의 대가고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예요. 그런데 바로 그 역발산 기계세 때문에 항우가 패한 거예요. 항우는 평생 힘만 숭상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아시다시피 힘보다는 머리로 되는 세상이지 힘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항우는 자기 힘을 너무나 믿었던 거예요. 유방 볼 적에 유방 같은 건 딱 보니까 쟤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거든요. 젖같 자식이 뭘 하겠냐. 그래서 유방이 홍문지회에서 홍문연이라고 기억나요. 거기서 살아남은 게 항우가 유방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요. 항우의 그 모사가 범증인데 범증이 유방을 꼭 죽여야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서 유방을 꼭 죽이려고 했는데 유방이 엎드려서 비는 꼴을 보니까 속으로 아유 저 한심한 새끼야 무슨 나하고 게임이 된다고 사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리가 사라져. 그래서 살려준 거고 결국 그게 천추의 한이 된 거죠. 유방 이전의 천추의 한이 바로 부차가 구천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부차는 자결을 하고 오나라 멸망하잖아요. 첫 번째 천추의 한이고 두 번째가 바로 항우가 홍문연에서 유방을 살려줘. 그래서 유방이 천하를 통일했고 항우는 자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세 번째 천추의 한이 한신이죠. 한신. 유방의 장군 중에 한신이 있고 아마 그 역사상 한신만큼 용병에 뛰어난 사람이 제가 볼 적에 없어요. 제갈량 여러분들이 삼국지로 봐서 아는 그 제갈량은 한신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한신이 뛰어난 사람. 장량이라고 있잖아요. 장자방. 이 장량하고 한신하고는 달라요. 두 사람 능력이 달라요. 장량은 군대를 지휘를 못해요. 그러면 장량은 뭐 하는 거 아니? 전체적인 큰 틀을 보는 눈이 있어요. 방향을 정해줘요. 그리고 방향을 정해준 다음에 거기서 직접 일어나는 전투나 전쟁은 한신이 감당을 해요. 한신이 용병의 귀세요. 그런데 그 한신이 북방을 평정하러 올라가서 위나라, 조나라, 대나라, 제나라 네 나라를 평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천하통일된 다음에 무슨 나라가 있었는 거 아니? 진시황이 죽고 진승 5강이 일어나니까 옛날 각 나라에서 그 말하자면 왕족 떨거지들이 몽땅 다 일어난 거예요. 나라를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을 시켜서 조왕, 제왕, 위왕, 왕이 다 도로 생긴 거예요. 전국시대로 되돌아간 거죠. 그거를 평정하기 위해서 유방이 한신을 시켜서 북방을 평정하라고 명했는데 무려 네 나라를 기계를 써가지고 그냥 평정을 무인지경을 가지고 평정을 해가지고 한신이 점령한 땅이 항우가 점령한 땅이나 유방이 점령한 땅보다 훨씬 커져요. 한신 수하에 괴통이란 모사가 있었어요. 괴통이 어느 날 한신한테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둘이 앉아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괴통이란 사람이 제갈량의 대선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시기가 기원전 206년서부터 기원전 202년 그 사이에 약 4년 반 동안 항우하고 유방 사이에 일어났던 초안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삼국시대는 그로부터 전한 200년, 후한 200년, 400년 한제국이 망한 후에 판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삼국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 다음 강의가 한제국, 그 다음 강의가 바로 삼국시대이죠. 그 삼국시대보다 400년 전 얘기인데 그 삼국시대가 다 아시다시피 중국 역사 중에서 가장
짧은 시기에 그렇게 다채롭고 그렇게 흥미진진한 역사는 첫 번째가 삼국시대예요. 그 짧은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런 많은 영웅들이 출연해가지고 중국 천하를 누빈 시대가 삼국시대가 첫째예요. 가장 재미있는 시대고 가장 인재가 많이 출연했던 시기. 두 번째가 바로 이 초안전쟁. 초안전쟁 단 요건 4년이에요. 삼국시대는 거의 100년을 갔어요. 황건적의 난서부터. 그 다음에 그 사마이의 손자그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우기까지 100년이 걸렸는데 요거는 단 4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도 참으로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어난 인물들이 유방마카에 장량이 있었고 한신이 있었고 진평이 있었고 여기가 있었고 팽월이 있었고 영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우는 인재를 찾는 데 소홀히 한 거예요. 범증이 있었는데 그 범증만을 제대로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방도 유생을 싫어했지만 항우도 유생을 엄청 싫어했어요. 항우는 말하자면 항우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힘을 숭상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유방은 자기가 문맹이니까 열등감 때문에 유생을 이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기기란 사람이 유생인데 나이가 70이나 되는 유생이에요. 여기기 이전에 유생이 이제 그 헌책을 말하자면 계책을 바치려고 면담 시점에서 만나보니까 고리타분한 소리니까 유방이 그 유생의 모자를 벗어가지고 거기다 오줌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기란 사람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 좀 알아주던 사람이 유방을 찾아왔는데 유방이 그 사람이 유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여자 둘로 하여금 발을 씻기면서 내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여기가 들어와가지고 꼴을 뜩 보니까 유방이라는 인간이 여자를 시켜서 발을 씻고 앉아서 사람을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방을 강한 톤으로 비난하니까 그때 유방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바로 발 씻던 걸 멈추고 상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방도 유생을 싫어했고 항우도 유생을 싫어했어요. 이 항우가 나중에 그 한제국이 쓴 후에 한제국이 이제 한무제 때 들어서서 유교국가가 됐어요. 그때부터 유가를 받아들여가지고 유가의 이념으로 국가를 통치를 해서 진제국은 법가의 나라고 한제국은 유가의 나라예요. 그런데 진시황이 지금까지 그렇게 두고두고 욕을 먹고 항우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인간인데도 그 사람이 부각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시황은 다 아시는 대로 분설을 했잖아요. 분설한 게 책을 태웠다는 얘기인데 그 책이 거의 다 유가책들이에요. 경전, 시경이니 서경이니 상선이 이런 책들이 거의가 다. 그래서 유가한테는 진시황이 철천지 원수가 된 거고 거기다 갱유까지 했잖아요. 팜도 죽였잖아요. 철천지 원수가 안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항우가 그 젊은 나이 항우가 몇 살 때 그 유방하고 전쟁을 시작했는 거 아니에요. 유방이 41살 때고 항우가 26살 때예요. 그때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항우가 마지막에 유방한테 몰려서 자결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31살이에요. 딱 4년 반쯤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항우라는 사람이 이 전쟁 과정을 쭉 보면 참으로 그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그 죽을 적에 다 아시는 대로 우민이라고 있잖아요. 항우의 애첩. 그 다음에 항우가 타던 오추마가 있죠. 그게 딱 관운장이 타던 적토마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적에 참으로 그 장면이 비감해요. 사면초가 아시죠? 한신에 의한 사면초가 때문에 결국 전의를 잃어버리고 자결을 하는데 그 항우를 지금도 그 말하자면 단순 무식하고 힘만 숭상하다가 한 고조한테 패한 인물 그냥 그 정도로 격화되어 있는 이유가 초나라가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항우가 홍문지회에서 유방한테서 그 유방을 제압하고
함양성, 진나라 제국의 수도가 함양성이죠. 함양성을 점령한 후에 아반궁서부터 함양성이요, 궁전이 그 전각이 270채가 있었던 그런 대규모 궁이에요.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석 달을 태웠는데, 그 당시에 진시황이 그나마 분서하지 않고 남았던 책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서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 있던 책들을 다 수거해서 태운 거고, 책이라는 게 그 당시에 못 가리죠. 정부에서 박사들이 연구하는 책은 손은 안 댔어요. 그러니까 진시황 함양궁 서고에 막대한 양의 서책이 보관이 되어 있던 거를 항우가 불을 지르는 바람에 다 재가 돼버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지난번에 중정옥 시대 얘기를 했지만 세를 떠지고 있던 학파가, 첫째가 유가하고 묵가하고 도가하고 거의 3개, 법가하고 4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진나라에서 법가를 국가인형으로 채택을 했고, 묵가는 예수가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를 해서 너무나 사상이 고매해서 몰라 그랬어요. 사상이 고매하면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사라졌어요, 묵가는.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유가하고 도가인데, 도가는 이제 이상하게 발달이 돼가지고 연단술이 있죠, 신사. 연단술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학, 그게 뭐죠? 그러니까 연금술이요. 연단술하고 연금술 쪽으로 빠져들었어요, 도가는. 남은 게 유가 하나예요, 학파 중에서. 그래서 그 유가가 한나라의 통치 이념이 됐던 거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진시황의 분석행위하고 항우의 함양궁 방화예요. 그래서 그 귀중했던 그 수많은 서책들이 다 불덩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항우나 진시황은 유가에서 볼 때, 지금도 유가예요, 중국은. 유가에서 볼 적에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기원전 209년 진시황이 죽은 그 다음 해에 진승 5광의 난이 일어나서 6개월간을 버텼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제 그 횟수를 따지면 한 2200년 차이가 나죠. 저는 그 중국사를 공부하면서 춘추전국 시대 뛰어났던 그 인재들이나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인재들하고 비교할 때 그 사람들이 떨어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2200년 전, 2500년 전 사람도 지금보다 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 민중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리석어요. 일반 민중은 참으로 어리석었던 게요. 진승 5광의 난 때 난을 어떻게 일으켰는 거 아니? 진승 5광이 국경 수비대에 끌려가던 농부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가 5명씩 한 조가 돼 있는데 조장이에요. 겨우 부하가 5명인 조장이에요. 대택행이라는 데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일대가 지대가 얕아가지고 비가 오니까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런 데가 뭐 당연히 흔하죠. 평소에는 늪지였다가 그저 겨우 길이 있다가 비가 오면 그러면 늪지가 이제 바다가 되는 늪지. 지금 그 길 막힌 거 생각하니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는 딴 얘기예요. 이 중남미에 있죠. 한국 정부에서 1960년대부터 거기다가 그 해외 개발 공사를 했는 데서 농장 개척한 거 기억나세요? 농업인이 보냈고 일본도 보냈고 한국도 보냈는데요. 일본 놈들이 보낸 농민들, 일본 놈들이 개척한 농장은 100% 성공을 했고요. 한국 놈들이 보낸 농장은 100% 거지가 됐어요. 그게 지금 딱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사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농민을 위한 땅을 산다는데 정부에서 돈 결제 안 하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파견을 해요. 근데 그 파견도 보통 하지 않고 위임을 하는데 누구한테 위임해? 개발공사가 있어요. 개발공사의 고위직 직원이 땅을 이제 가서
보죠. 쓸만한 땅이지. 개발공사 지원하고 배사하고 그 다음에 그 땅 그렇고 세 놈이 땅값을 다 놀아먹어요. 제가 거기 남미에서 살았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20년에 살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농민들을 몇 세대 보냈다 하면 농민들이 한 농사지을 땅을 사람을 보내서 구매를 하죠 먼저. 그럼 이제 땅 브로커하고 개발공사 지원하고 대사하고 셋이 앉아서 의논을 하죠. 이 땅이 괜찮겠는데 가보지도 않아요. 아니 이 땅이 충청남도만 한데 100만 불밖에 안 한다고? 한국에다 보내죠 이제. 팩스를 보냈더니 뭐 항공편을 보낸 지도랑. 그럼 한국 정부에서는 아니 세상에 충청남도만 한 땅이 100만 불밖에 안 한다는 말이냐. 당장 사라. 그 땅이 못 쓰는데 100만 불 중에서 10만 불 주고 사는 거고 90만 불은 대사가 30만 불 쳐먹고 땅 브로커가 30만 불 쳐먹고 개발사는 30만 불 쳐먹을 게 없어요. 왜냐? 지금 딱 그거에 비만 오면 길이 끊기는 거예요. 땅이나 모래밭이나 농사가 안 되는데 버린 땅이죠. 그 땅을 산 거예요. 땅마다 다 그런 땅을 샀어요. 충남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농사를 지러 왔는데 그 농사 지러 왔던 놈들은요. 땅을 한번 평생 만져보지도 않던 놈들이에요. 다. 농민들은 차비가 없어도 그때 자비로 왔거든요. 비행도 못 타요. 다 자비로 왔어요 그때. 그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 당시 한국에 1960년대 다 거지. 돈 있는 놈들이죠 다. 외국 나오고 싶어 온 놈들. 거기다가 한국 사람은 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살려면. 첫째가 여러분들 다 다니시는 교회죠. 교회 없으면 못 살아요 또 항상. 두 번째가 학교예요. 비만 오면 길이 끊어서 일주일씩 출입이 안 되는 동네에 무슨 지랄이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겠어요. 학교도 없죠. 교회도 없죠.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 노래방. 아 진짜.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항상. 그 세 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런 데 땅을 산 거죠. 거기서 누가 들어간 농사지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 달 좀 어영부영하다 다 도망 나온 거예요. 다 도망. 거기다 집 져놓고요. 한국 정부에서 이 미친놈들이 트랙터 사고 탈곡기 사고 기계 다 들여놔요. 부속 다 빼서 팔아쳐먹고 쪽을 전부 다 녹슬어서 다 폐를 집은 다 폐가 돼버리고 다 망했어요. 전부 다 100% 망했어요. 근데 일본 놈들은 땅을 사면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을 사. 농사 짓는 놈만 봐요. 걔는 농사밖에 몰라요. 땅 많이 하지도 못해요. 그런 놈들을 가장 좋은 땅에 앉혀놓고 농사 짓도록 해요. 생산하는 농산물 값이 좋으면은 팔아서 지었어. 분년이 들어서 값이 개판이 되면 일본 정부에서 그 물건을 수입을 해요. 그럼 가만히 앉아 돈 버는데 농사 안 지르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그 대국의 인구가 2억이에요. 일본 놈이 200만 명밖에 없어요. 1%. 그 브라질 그 큰 땅에 목화 농사하고 콩 농사를 일본 놈들이 가격을 다 잡으려 그래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걔들 따라가려면 한 300년 걸려요. 자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진성 오광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제 처음에 그냥 농투성이가 난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거 쫓아올 의미 없잖아요. 추종자를 좀 만들어야 되겠으니 머리 좀 쓴 거야. 이것들이 잔머리 굴리는 거. 그 당시에 그 진시황이 죽을 적에 자기 황위를 황제위를 큰아들한테 절한다는 거를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부소예요. 그 호해라는 2세 황제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소는 어디 있었는가 하니 장군 몽영하고 만리장성 건축하는데 거기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순행을 나갔다 죽으면서 부소를 불러다가 내 장례를 지내게 해라. 그거를 조고가 받아 쓴 거죠. 이제 조고가 낭중령이에요. 말하자면 황제의 그 옥새를 관리하는 관리예요. 그래서 유언을 받아 쓰고 옥새를 찍어서 발송을 하는데 발송을 하기 전에 진시황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부소란 사람은 진시황의 큰아들이죠. 그 사람이 진시황의 영원대로
진나라 황제가 됐으면 진나라 수명은 아마 훨씬 더 길었을 거예요. 사람이 아주 양심적이고 학식도 있고 그런 사람이 큰아들이었는데 그 조고가 진나라를 망친 거죠. 그 조고가 호해를 불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호해 둘째 아들의 사부가 조고예요. 조고가 가정교사죠, 말하자면. 조고를 불러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소가 원래 왕궁에 있었는데 분석행유 이후에 진시황한테 바른 소리를 하다가 만리장성으로 쫓겨난 거죠. 쫓겨낼 적에 조고 같은 간신들이 힘을 보탠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부소를 도로 불러서 황의를 이으라고 하니까 조고가 겁이 더 큰 거예요. 조고하고 또 그 몽염하고는요 원수 집안이에요. 몽염의 동생이 몽인데 그 사람도 장군이에요. 어느 날 조고가 법에 걸려가지고 진시황이 몽염 동생한테 판결을 매겼더니 그 죄가 사형이에요. 그래서 몽이가 사형을 주장했는데 조고가 원래 재빠르고 형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해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진시황이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 몽염이 바로 몽의 형이에요. 일을 가한 거죠, 조고가. 그래가지고 호해한테 호해를 설득을 시작한 거예요. 부소가 몽염하고 오면은 당신은 한 채의 땅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승상 이사하고 힘을 합쳐서 유서를 위조를 하면 당신이 황제가 되고 부소하고 몽염은 황궁을 올 일이 없다고. 처음에는 호해도 원래 질 나쁜 애가 아니었나 봐요. 나이가 20살 때 그때가. 걔가 21살에 죽었어요. 20살 때인데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부왕의 명령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위조할 수 있냐 하니까 원래 그 조고가 사부니까 말을 가볍게 들을 수는 없었고 충분히 말을 할 만한 관계에 있었어요. 계속 설득을 하니까 결국 호해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설득을 했죠. 그 당시에 진나라 승상이 이사거든요. 이사가 국정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으니까 조고가 이사를 또 설득을 한 거죠. 말하자면 부소가 왕이 되면은 황제가 되면은 당연히 지금 데리고 있는 장군 몽염을 데리고 올 거고 몽염이 당신 대신에 승상을 할 거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권력의 자리에서 내쫓겨서 어떤 운명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사가 진나라를 건국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가장 머리 학식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진나라가 쓴 다음에 도량형 통일하고 문자 통일하면서 소전체를 만든 사람이에요. 중국 전체 글자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대단히 총명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인데 결국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고 말이 맞거든요. 부소가 와서 몽염을 데리고 오면 자기는 그냥 참가이 될 것 같으니까 조고하고 합작을 해서 유서를 조작을 했죠. 그리고 호해를 황제에 올린다는 유서를 가짜 유서죠. 그걸 반포를 하고 부소하고 몽염한테는 위조 가짜 편지를 써서 옥새를 찍은 다음에 보냈어요. 둘 다 자결하는. 국경에 나가 있으면서 공을 세운 게 없고 오랜 시간을 호송했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죽음을 내린다. 이래가지고 부소는 바로 자결했고요. 몽염은 저항하다가 결국 함흥에 끌려와서 독을 마시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세 황제 이제 호해 시대가 됐는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 황제 중에서 가장 철딱선이 없어요. 머리에 들은 것도 없고 나이가 너무 젊어. 그래서 조고가 어떻게 정치를 전행을 했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시황이 그 당시 짐이란 말 있죠. 짐. 황제가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1인칭 호칭이 짐인데 그 당시에는 짐이란 말이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라 나란 뜻이에요. 그냥 아무나 쓰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도 못 쓰게 하고 황제 1인칭으로 정했는데 그 짐자가 무슨 짐자인 거 아니
조짐할 때의 짐자예요. 그 조짐이라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기미를 얘기합니다. 기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기미. 그때 그 짐자예요. 아주 애매한 자죠. 조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황제는 신비해야 되기 때문에 짐자를 쓴거다. 사람 앞에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된다. 백관들이 모든 문제를 들고 나와서 황제하고 상의를 할 적에 황제께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적에 그걸 100번 다 잘하실 수가 있겠냐. 만약에 그게 틀리거나 백관들이 부정하지 않으면 황제의 권위가 존엄성이 떨어지니까 황제께서는 나타나지 마시고, 그래서 바로 짐자다 이 말이야. 조짐, 김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들어가 계시고 제가 그걸 받아서 황제한테 올린 다음에 상의해서 결정을 해서 내리면은 실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백관이 전부 다 따를 것이다 하니까 호해가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나이도 저런 게 알지도 못하는 게 이것저것 올라오는 거 답변해서 잘 못하면 쪽팔리고 하니까 그래 좋겠다고. 그때부터 안 나타난 거예요. 모든 상소는 조고의 손을 거쳤고 모든 명령은 조고의 손을 거쳐 내려간 거예요. 진나라의 절대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조고가 자기가 황제가 될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 황제가 환관이 황제가 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50m까지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환관 냄새가. 저는 안 맡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황제가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황제에 쪽팔리게. 그래서 황제를 못했다고 그래. 냄새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게 난대요. 근데 실제 나나. 아니 거시기가 없다고 냄새가 난다 말입니까? 그래서 조고가 황제위를 포기를 하고 죽은 부소의 아들 자영을 황제가 아닌 진왕으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할 수 없는 게 이미 진계국은 다 와해를 해버리고 각지에서 서로 왕이라는 놈들이 우후죽순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통일천은 다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소 아들 자영을 세워서 진왕이라고 했어요. 진왕이죠. 그때 이제 유방하고 항우가 기를 해서 진나라의 수도로 쳐들어오고 있던데, 항우는 이제 북방에서 조나라를 치고 있는 그 장한이라는 장군, 진나라의 마지막 명장이 장한인데, 전국이 죽을 듯 반란이 일어나니까 도처에서 군연제를 실시했으니까 군수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성장이에요. 옛날에 오나라나 월나라 같은 거 다 망한 다음에 거기다 군을 설치를 했는데 군 하나가 한 나라만큼 커요. 각 군에서 구원병 요청이 빗발치듯이 중앙정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반란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 보낼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고가 나중에 이제 진승 오광이 난을 일으켜서 함양성 일대까지 쳐들어오니까 이제 도저히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저 비적대들이 일어나서 정부군이 진압을 하고 있으니까 황제께서는 신경 끄시고 호해한테 그냥 잡수고 싶은 거나 많이 잡수세요 이러고 있었는데, 함양 근처까지 반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도저히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해가 이제 궁녀들 끼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조고가 호해한테 고를 한 거죠. 반란군이 군 근처까지 쳐들어왔다. 호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폐하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야 하니까 그 쓸모없는 대신들이, 저는 딱 빠지고 쓸모없는 대신들이 일을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것부터 처치해야 돼. 처치 나중에 하시고 좀 반란군부터 막으시죠. 그래가지고 반란군을 막을 병력이 없으니까 우선 임시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신들을 다 모아서 아이디어를 짜내라고 한 거죠. 뭐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이미 나라가 이제 와해되는 과정인데 거기서 무슨 수가 나요. 근데 그 중에 말석에 앉아있던 소부란 사람이 뭐 하는 일인 거 아니? 일종의 셈공무원이에요. 숲이나 호수에서 잡는 물고기나 짐승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사람이 바로 소부인데, 그 소부 장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를 냈는 거 아니? 지금 여산릉, 그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그 여산릉 그 공사를 했거든요. 그 여산릉의 공사를 부역하고 있는 죄수가 30만 명이에요. 그 죄수들을 국방에 헌신하면은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군대를 편입을 시키자고. 병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쓸만한 장군은 그동안에 조국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죄수라는 건 일반 병사들하고 달라서 아시다시피 거칠기 짝이 없거든요. 그런 인간을 30만 명씩이나 누가 지휘를 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장안이 딱 나서 내가 지휘를 합니다. 대책이 더 이상 없으니까 호해가 장안으로 하여금 대장군을 봉해서 죄수군을 인솔하도록 했고, 그 장안이 바로 그 여산릉 부역하던 죄수군을 이끌고 진승오광이라는 평정을 해서, 진승오광은 난을 일으킨 지 6개월 만에 죽음을 당하고 난이 평정이 됐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항우 유방의 초한전쟁 얘기를 계속할게요.